한자가 일본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1000년 넘게 일본을 지켜온 한자 문화. 그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 결과 20대 청년 67%가 상용 한자 천자를 손으로 쓸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읽을 순 있어도 쓸 수는 없는 세대였죠. 더 충격적인 건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도쿄 상권에 한글 간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일본어와 영어 간판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한글로 된 간판이 일본에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점주들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영어가 세련되어 보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한글을 멋있다고 한다고요. 한자는 사라지고 한글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천년 한자 문화권의 붕괴. 그 충격적인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나는 20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쿄 스기나미구의 한 주택가 골목이었어요. 평범한 일본인들이 사는 동네였죠. 한류타운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닌 곳. 그런데 거리를 걷는데 눈에 들어온 건 한글 간판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카페, 옷가게, 술집, 심지어 꽃집까지. 외관에 새겨진 문자가 전부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식당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메뉴판을 보니 일본 요리였습니다. 점주도 일본 사람이었죠.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20년 넘게 도쿄에서 살면서 이런 풍경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타카하시 미유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국제부 기자로 20년을 일했어요. 2002년 한국 유학을 다녀온 뒤 한일 문화 비교 전문 기자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동안 한류도 취재했고 K-팝도 다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한류를 일시적 유행 정도로 봤습니다. 몇 년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5년 가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작은 카페였어요. 간판에는 한글로 커피하우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일본인 여성이 카운터에 서 있었죠. 나는 명함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왜 한글 간판을 다셨나요?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글이 더 멋있어 보여서요. 젊은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멋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엔 영어 간판이 세련되어 보였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한글을 그렇게 보나 봐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을 때도 한글 간판이 더 잘 나온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20년 넘게 영어가 세련됨의 상징이었거든요. 맥도날드, 스타벅스, 유니클로. 모두 영어 간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 건물로 걸어갔어요. 옷가게였습니다. 여기도 간판이 한글이었죠. 들어가 보니 손님은 전부 일본인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점원에게 물었어요. 한글 간판인데 한국 브랜드인가요? 아니요, 일본 브랜드예요. 그냥 한글이 예쁘잖아요. 그 점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상한 질문을 한 것처럼요. 나는 그날 오후 내내 그 골목을 걸었습니다. 세어보니 20개 가게 중 7개가 한글 간판이었어요. 35%였습니다. 그것도 한류타운도 아닌 평범한 주택가에서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어 간판이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2020년까지만 해도 이 동네 가게들은 대부분 영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글로 바뀌고 있었어요. 나는 취재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도쿄 시부야와 하라주쿠도 조사해봐야겠다고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상권이라면 이 현상이 더 심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과거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2020년 시부야 상권 간판 조사 자료가 있었어요. 당시 영어 간판이 87%였습니다. 한글 간판은 3%에 불과했죠. 그런데 2025년은 달랐습니다. 최근 조사 자료를 보니 한글 간판이 34%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불과 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거리 풍경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글을 멋있다고 느끼고 가게 주인들이 한글을 선택하고 도쿄 거리가 한글로 채워지고 있었던 거죠.
가장 당황스러운 건 내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죠. 한국 문화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날 본 광경은 뭐랄까 불안했어요. 왜 일본 거리에 한글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영어는 왜 밀려나고 있을까? 일본어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취재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대로 파봐야겠다고요. 20년 기자를 하면서 직감으로 아는 게 있거든요. 이건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일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아니, 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던 일본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23.4%, 프랑스가 22.1%. 2022년 일본 화장품 수입국 순위였어요. 한국이 1위였습니다. 샤넬과 랑콤을 보유한 프랑스를 제치고요. 나는 KOTRA 도쿄 무역관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2017년까지만 해도 한국 화장품은 프랑스, 미국, 태국, 중국에 크게 못 미쳤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1위가 된 거예요. 나는 자료를 프린트해서 편집국으로 갔습니다. 선배 기자에게 보여줬어요. 60대 남성이었는데 그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시적 현상이야. 한류붐 지나가면 다시 프랑스가 올라갈 거야. 하지만 숫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도 한국은 1위였고 2024년 3분기엔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한국이 28.8%, 프랑스가 25.1%였습니다. 나는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편의점으로 갔어요. 화장품 코너로 가니 진열대 절반 이상이 한국 브랜드였습니다. 립스틱, 마스크팩, 선크림. 옆에 있던 20대 여성이 한국 제품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자주 쓰시나요? 거의 매일요. 친구들도 다 한국 거 써요. 프랑스 제품은요? 너무 비싸요. 그리고 한국 제품이 더 트렌디한 것 같아요. 나는 편의점을 나와 다른 곳도 둘러봤습니다.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어디를 가도 똑같았어요. 한국 화장품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계약 방식이었어요. 주요 편의점 체인들이 한국 브랜드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일본 유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됐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외국 제품이 아니라 일본 시장의 핵심 상품이 된 거예요. 나는 커피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는 100년 넘게 화장품 강국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 여성들도 오랫동안 프랑스 화장품을 동경했습니다. 특별한 날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프랑스 화장품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일상의 제품이 되었죠.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 브랜드는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유통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화장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의문은 오래된 기억에서 시작됐습니다. 2002년 나는 한국에 유학을 갔었어요.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이었죠. 그때 법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어로 필기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빨랐습니다. 한자를 쓰고 히라가나로 변환하고 다시 확인하는 사이에 다음 내용이 지나가 버렸죠. 그러다 한국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글로 써보는 게 어때? 나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놀라웠어요. 민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요. 일본어로는 민과 법 각각 한자를 생각하고 써야 했어요. 하지만 한글로는 미음과 이, 니은, 비읍과 비읍. 조합하면 바로 민법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법률 용어가 비슷했어요. 같은 한자 문화권이니까요. 계약, 손해배상, 불법행위. 거의 같은 단어를 썼죠. 하지만 표기 속도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한글로 필기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왜 일본어로 안 써? 하지만 나는 대답했죠. 빨라서요. 그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의 일본 대학생들을 만나러 갔어요.
도쿄대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학생 몇 명이 노트북으로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죠. 나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생들도 한글로 필기하나요? 20대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꽤 많아요. 특히 빠르게 정리해야 할 땐 한글이 편해요. 왜 그럴까요? 한자 변환이 없잖아요. 그냥 치면 바로 나오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일본어와 한글로 각각 쳐봤어요. 민법 제927조 계약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이 문장을요. 일본어로 칠 때는 이랬습니다. 먼저 히라가나로 타이핑해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 한자로 변환합니다. 여러 개 한자가 나오면 그 중에서 맞는 걸 선택해야 하죠. 민법이라는 단어 하나만 해도 민과 법 각각 다른 한자가 여러 개 나와요. 한글로 칠 때는 달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바로 글자가 완성됐어요. 변환 과정이 필요 없었죠. 미음과 이와 니은을 치면 민이 나오고 비읍과 어와 비읍을 치면 법이 나왔습니다. 시간을 재봤어요. 같은 문장을 5번 반복해서 쳤습니다. 일본어는 평균 27초가 걸렸어요. 한글은 19초였습니다. 한글이 약 30% 빨랐죠. 나는 20년 전 내 경험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빠른 거였어요. 왜 빠를까요?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어는 복잡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서 써야 하죠. 컴퓨터로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라가나로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로 한자 변환하고 맞는 한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한글은 다릅니다. 자음과 모음만 알면 돼요. 그걸 조합하면 1172자를 만들 수 있죠. 변환 과정이 없습니다. 치는 즉시 글자가 완성돼요. 나는 예전에 인터뷰했던 일본 기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나는 일본어 쓰는데 한글로 쓰고 있어. 친구들이 신기해하는데 빨라서 진짜. 그때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특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같은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실험해봤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취재 메모를 한글로 써봤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23년 만이었죠. 신기하게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예전 그 감각이 금방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받아 적을 때도 한글이 더 빨랐어요. 한자 변환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말하는 속도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죠. 일주일 후, 나는 속도를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100자 문장을 5번 쳐봤어요. 일본어는 평균 45초, 한글은 32초였습니다. 한글이 약 30% 빨랐어요. 그것도 일주일 연습한 것만으로요. 나는 노트북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언어가 시대에 맞게 진화한 거예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거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뭐라고 했나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500년 전 그 원칙이 21세기에도 유효했습니다. 아니, 디지털 시대에 더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어는 어땠나요? 아름답고 깊이 있는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시대에는 불편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취재 메모를 한글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일본 기자가 일본어를 버린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고요. 더 나은 도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연필 대신 볼펜을 쓰고 타자기 대신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요. 문자가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한글이 이기고 있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도쿄 스기나미구의 한 중학교를 취재하게 됐어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였죠. 30대 국어 교사가 나를 교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한자를 못 써요. 읽을 순 있는데 쓰질 못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자기 이름도 한자로 제대로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핸드폰으로는 변환해서 쓰는데 종이에 직접 쓰라고 하면 획순도 모르고 모양도 틀려요.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도요? 네. 작년에 졸업장 쓰는 연습을 시켰는데 반 학생 30명 중 10명이 자기 이름 한자를 틀리게 썼어요.
그 교사는 책상 서랍에서 학생 노트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자가 써 있었는데 획이 엉망이었어요. 순서도 틀리고 모양도 이상했죠. 마치 한자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이 쓴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교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핸드폰 때문이죠.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써요. 한자를 직접 쓸 일이 없는 겁니다. 다 변환으로 해결하니까요. 나는 그날 집에 돌아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였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대 청년 중 67%가 상용한자 천자를 손으로 쓸 수 없다고 나와 있었어요.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검색은 가능하지만 작성은 불가능한 세대였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한자를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설문조사에서 20대 응답자 중 53%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자를 손으로 못 써도 괜찮다. 어차피 컴퓨터가 변환해주니까.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멍해졌습니다. 일본이 1000년 넘게 지켜온 한자 문화가 한 세대 만에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첫째, 한자가 너무 복잡합니다. 일본은 상용 한자만 2100자예요. 그것도 획수가 많고 복잡한 한자를 그대로 씁니다. 중국처럼 간체자로 단순화하지 않았죠. 둘째, 디지털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키보드로 칠 때마다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은 손으로 한자를 쓸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알아서 변환해주는데 왜 손으로 써야 하냐는 거예요. 나는 중국과 비교해봤습니다. 중국도 한자 문화권이지만 상황이 달랐어요. 중국은 일찍이 간체자로 전환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단순하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 학교 학자는 원래 16획인데 중국 간체자는 8획으로 줄였어요. 결과적으로 중국 젊은이들은 여전히 한자를 손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획수가 적으니 외우기도 쉽고 쓰기도 편했죠. 반면 일본은 복잡한 한자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그게 약점이 됐죠. 나는 거리를 걸으며 간판을 봤습니다. 일본어 간판에는 한자가 가득했어요. 식당, 서점, 약국. 하지만 그 한자를 젊은이들은 읽을 수는 있어도 쓸 수는 없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자가 일본 문화의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일부 교육자들은 한자 교육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전통주의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자는 일본 문화의 핵심이라고요. 나는 양쪽 의견을 다 이해했습니다. 한자는 정말 아름다운 문자예요.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고 역사가 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젊은이들은 한자를 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글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웠어요. 일본 대학생이 한글을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한 달이었습니다. 읽기는 하루면 가능했죠. 반면 한자 2100자를 외우려면 몇 년이 걸렸어요. 한글은 쓰기도 쉬웠습니다. 자음 10개, 모음 10개만 알면 됐어요.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모든 글자를 쓸 수 있었죠. 한자처럼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글은 디지털에 최적화돼 있었어요. 변환 과정이 없었죠. 치는 즉시 글자가 완성됐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편한 문자를 선택한 겁니다. 일본이 지켜온 한자 문화권의 자부심이 키보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편집국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선배 기자가 책상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뭐가 그리 대단해? 일본 문화를 버리고 한국 따라하는 게 말이 되나? 맞은편에는 30대 여성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국경 없이 좋은 걸 받아들여요. 그건 문화 침략이야. 아니에요. 그냥 선택이에요.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 기준점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2025년 일본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자료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10대에서 20대 여성 중 87%가 한류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소비한다고 답했습니다. 드라마, K-팝, 영화. 적어도 하나는 본다는 거예요. 반면 60대 이상 남성은 어땠을까요? 63%가 한류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던 거죠. 나는 그 격차에 놀랐습니다.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데 한국에 대한 시각이 정반대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성별 차이였습니다. 여성은 연령대 상관없이 한류 수용도가 높았어요. 50대 여성도 65%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답했죠. 하지만 남성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거부감이 커졌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나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도쿄 세타가야구의 한 초등학교였어요. 음악 시간을 참관할 수 있었죠. 교사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트와이스의 노래였어요. 그런데 일본어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 원곡이었죠. 아이들은 신나게 따라 불렀어요. 가사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요. 50대 음악교사가 설명했어요. 교과서에 실린 곡이에요.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들은 괜찮다고 해요. 자기들도 좋아한대요. 근데 아빠들 중에 몇몇은 불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교무실에서 학예회 자료를 봤습니다. 올해 6학년 공연 목록이었어요. 10팀 중 4팀이 K-팝 댄스를 선택했습니다. 40%였죠. 놀라운 건 이게 학교의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교사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정해요. 요즘은 한국 춤이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유튜브로 배워서 연습하더라고요. 나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K-팝을 선택했어? 11살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좋아하거든요. 유튜브로 안무 영상 보면서 연습했어요. 재밌어요. 일본 전통 춤은 안 배우고 싶어? 글쎄요. 좀 지루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일본 아이가 일본 전통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더 재밌어 한다는 게요. 다음 날, 나는 60대 교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걱정이에요. 아이들이 일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전부 한국 것만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30대 담임 선생님은 다르게 봤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면 됐죠. 한국 문화든 일본 문화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걸요. 편집국으로 돌아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40대 여성 기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그래요. 한국 아이돌 좋아해서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근데 남편은 싫어해요. 왜 일본 가수 안 듣냐고 화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가정 안에서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구나.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한류 수용도를 성별과 연령으로 나눠 분석한 자료였죠. 10대 여성은 92%였습니다. 20대도 87%로 높았어요. 30대도 74%를 기록했죠. 반면 남성은 달랐습니다. 10대가 56%였고 20대는 48%로 떨어졌어요. 30대는 더 낮아서 32%에 그쳤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같은 나이대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높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죠. 나는 그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왜 여성이 한류에 더 열광할까? K-팝 아이돌 때문일까? 드라마 때문일까? 하지만 답은 더 단순했어요. 여성들이 변화를 더 빨리 받아들인다는 거였죠. 국경을 넘어 좋은 걸 선택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반면 남성,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은 달랐어요. 일본 것을 고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겼죠. 편집국의 70대 선배가 바로 그랬어요. 그분은 한국을 여전히 배우는 나라로 봤습니다. 일본이 가르쳐준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고 있었어요. 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한국 문화는 이미 일본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 이전과 한국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세대가 갈라졌고 성별이 갈라졌고 가치관이 갈라졌어요.
그 분열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쿄 시부야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들이 지나갔는데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옷차림도 헤어스타일도 메이크업도 똑같았거든요. 나는 한 명을 세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한국분이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일본 사람이에요. 메이크업이 한국 스타일 같은데요? 맞아요. 한국 스타일로 했어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젊은 여성들 대부분이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징이 뚜렷했어요.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 자연스러운 눈썹, 그라데이션 립. 일본 전통 메이크업과는 완전히 달랐죠. 예전 일본 여성들은 하얀 피부에 진한 아이라인을 그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식이 대세였습니다. 나는 미용실로 갔습니다. 도쿄 하라주쿠의 인기 헤어숍이었어요.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손님들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70% 이상이 한국 스타일을 요청해요. 아이돌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예전엔 어땠나요? 5년 전만 해도 일본 모델 사진을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아이돌이에요. 블랙핑크, 뉴진스, 에스파. 이런 그룹들이요. 그 원장님은 태블릿으로 고객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대부분이 한국식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시스루뱅, 레이어드 컷, 허쉬 컷.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 그대로 일본에 전해지고 있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나요? 남자들도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일본 특유의 샤기컷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센터 파팅이나 댄디컷을 원하는 손님이 늘었어요. 전부 한국 남자 아이돌 스타일이죠. 나는 거리로 나와 관찰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20대 남성들 중 상당수가 한국식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춤이었어요. 도쿄 요요기 공원에 갔습니다.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모여 춤을 추는 곳이죠. 예전에는 힙합이나 재즈 댄스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K-팝 댄스를 추는 그룹이 6팀이나 있었어요. 블랙핑크, BTS, 세븐틴. 한국 아이돌 노래에 맞춰 칼군무를 추고 있었습니다. 한 팀에게 다가갔어요.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K-팝 댄스를 췄어요? 한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유튜브로 안무 영상 보면서 연습했어요. 친구들이랑 커버 댄스 팀 만들었어요. 일본 댄스는 안 배워요? 글쎄요. K-팝이 더 멋있어요. 동작도 화려하고 노래도 좋고요. 나는 그들의 춤을 지켜봤습니다. 칼군무였어요.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몇 달을 연습했을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더 열심히 배우고 있구나. 편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0대 후배 기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배, MBTI 아세요? 응, 성격 유형 검사잖아.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완전 유행이에요. 첫 만남에서 MBTI 물어본대요. 나는 놀랐습니다. MBTI는 한국에서 먼저 유행했던 거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죠. 그게 일본에도 왔나요? 네. 작년부터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아이돌들이 MBTI 얘기하니까 자기들도 궁금해하는 거죠. 나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2025년 조사에서 일본 10대와 20대 중 54%가 MBTI 검사를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었죠. 흥미로운 건 어른들의 반응이었어요. 40대 이상은 대부분 MBTI가 뭔지 몰랐습니다. 나도 한국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알았지. 그렇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60대 선배 기자가 물었어요. MBTI가 뭐야? 성격 유형 검사예요. 16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해? 별자리 운세랑 뭐가 달라?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과학적 근거가 아니었어요. 젊은이들이 그걸 통해 소통하고 있다는 거였죠. 한국에서 시작된 문화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MBTI뿐만 아니었어요. 한국식 카페 문화, 한국식 편의점 간식, 한국식 인사말.
안녕, 고마워, 잘 가. 일본 젊은이들이 친구들끼리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었어요. 나는 거리를 걷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옷가게 쇼윈도에 내 모습이 비쳤어요. 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50년을 일본에서 살았죠. 하지만 거울 속 거리에는 한국이 있었어요. 한글 간판, 한국 화장품, 한국식 헤어스타일, 케이팝을 흥얼거리는 젊은이들. 거울을 봤을 때 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봤을 때 일본은 한국을 닮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한글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왜 한글이 이렇게 강력한지 알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유행이라고 보기엔 너무 빠르게, 너무 깊게 일본 사회에 침투하고 있었어요. 도쿄대학교 언어학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60대 교수님이었어요. 한국어를 연구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한글의 특별함이 뭔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설계된 문자라는 거죠. 설계요? 네.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스럽게 진화했어요. 한자도 히라가나도 알파벳도 그렇죠.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한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세종대왕에 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1443년 조선시대. 당시 한국에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한자를 빌려 썼죠. 하지만 한자는 어려웠어요. 백성들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니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목적이 명확했어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바로 그거였습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조합하면 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어요. 영어 알파벳이 26개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조합력이죠. 더 놀라운 건 자음의 설계 원리였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 과학적이었습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온점은 하늘, 은은 땅, 이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모든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감탄했어요.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 사고가 가능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조합형 구조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컴퓨터는 조합을 잘 처리해요.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본 요소만 있으면 조합해서 무한대의 글자를 만들 수 있죠. 변환 과정이 필요 없어요. 우리 일본어는 히라가나를 한자로 변환해야 하지만 한글은 그냥 치면 끝입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걸요. 더 흥미로운 건 학습 속도였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했어요. 한글은 하루면 읽을 수 있는 문자라고요. 완전히 익히는데도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요? 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을 모를 수는 있어도 읽을 순 있죠. 나는 한자를 생각했어요. 일본 상용 한자는 2100자입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1100자를 배워요. 중학교에서 1000자를 더 배우죠. 12년이 걸리는 겁니다. 반면 한글은 한 달이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교수님은 또 다른 특징을 말했어요. 효율성이요. 한글은 최소 음절로 최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한글로는 2음절이에요. 일본어로는 아이 3음절이죠. 영어로는 러브 1음절이지만 철자는 4개예요. 한글은 음절과 의미가 효율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짧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죠. 나는 한국인들의 성향을 떠올렸어요. 빨리빨리 문화. 효율을 중시하는 국민성. 그게 언어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타이핑하고,
빠르게 소통했어요. 한글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죠. 아니, 어쩌면 한글 때문에 그런 문화가 발전했을 수도 있었어요. 나는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요.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하고 효율적인 문자가 살아남습니다. 한글은 그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하지만 결국 문화의 힘이겠죠? 그렇죠. K-팝, 드라마, 영화.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한글도 따라가는 겁니다. 언어는 문화를 따라가니까요. 나는 연구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500년 전부터 준비돼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 문자. 그게 21세기에 폭발한 거예요. 언어부터 다르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빠르게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문자.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모든 특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한자, 복잡한 표기 체계. 그건 종이와 붓의 시대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와 스마트폰의 시대에는 불편했죠. 한국은 500년 전에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한글 키보드를 봤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만 남았습니다. 내가 본 미래를요. 취재를 마치고 편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자료를 펼쳤어요. 한글 간판, 화장품 수입 통계, 대학생 인터뷰, 초등학교 음악 시간, 한글의 원리.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일본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 한국의 부상. 그런데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든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국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나는 세계 언어 통계를 찾아봤어요. 2024년 기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는 1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숫자였죠. 한국어 능력 시험인 TOPIK 응시자는 연간 40만 명. 그중 일본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놀라운 건 성장 속도였어요. 2015년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10년 만에 3배가 된 거예요. 이런 속도라면 2030년에는 50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왔죠.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문화였어요. K-팝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이들의 노래를 듣는 사람이 수억 명이었죠.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아이돌의 말을 직접 이해하고 싶어서, 자막 없이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문화가 언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는 편집국 선배에게 물었어요. 한국어가 영어 다음에 세계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70대 선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인구가 5천만인데 어떻게 세계 언어가 돼? 하지만 30대 후배는 다르게 봤어요. 가능하다고 봐요. 영어도 처음엔 영국 사람들만 썼잖아요. 문화의 힘으로 세계 언어가 된 거죠.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의 확산은 인구수로 결정되지 않아요. 문화의 영향력으로 결정되죠. 영어가 세계 언어가 된 건 미국의 영화, 음악,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팝송을 듣고 미국 IT 기업의 제품을 쓰면서 영어를 배웠어요. 한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한국 문화가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어도 따라가고 있었죠. 물론 영어만큼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2외국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은 분명히 높아질 겁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요. 나는 일본을 생각했어요. 일본어는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걱정됐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더 편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꼭 나쁜 일일까? 세계는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한 나라의 문화에 갇히지 않았어요.
좋은 건 어디든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배우는 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한국도 예전에 일본을 배웠어요. 기술을, 경영을, 문화를. 그렇게 성장했죠. 이제 입장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키보드를 다시 두드렸어요.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이 배워야 할 대상이 바뀌었다. 더 이상 서구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바로 옆에 배울 게 많은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언어부터 다르게 설계했고 문화를 무기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밤이 깊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글 키보드로 바꿨어요. 그리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오늘 취재 정리. 한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타이핑이 빨랐습니다. 일본어보다 확실히 빨랐어요. 나는 이제 한글이 편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일본 기자가 한글을 쓴다는 게요. 마치 조국을 배신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진화라는 걸요. 더 나은 도구를 선택하는 거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20년 동안 일본 기자로 살았습니다. 한국을 취재하고 한국을 분석하고 한국을 평가했어요.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호기심으로. 하지만 지금 도쿄 거리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문자였습니다. 우리가 따라 쓰는 문화였죠. 한국은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관찰하고 따라가야 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자라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봐야 하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 거리 어딘가에서 일본의 미래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하나씩 늘어나고 한국 화장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추고 아이들이 한국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한글 키보드로요. 오늘도 나는 한글로 메모를 씁니다.